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오늘 다시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베트남에서 패퇴한 지 45년 만에 다시 아프가니스탄에서 퇴각했습니다. 이 전쟁을 수류탄과 소총만으로 승리를 이끈 탈레반 지도자는 아쿤드 자다라는 유령입니다. 언론에서 유령이라고 표현합니다. 2016년 만수르가 미군이 드론 공격으로 폭사한 뒤에 그는 유령처럼 숨어서 탈레반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위신은 무너졌습니다. 바이든은 놀랍게도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전 세계 개입을 해온 미국 민주당이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한미동맹을 비롯한 동맹도 재고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는 16일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20년 전 아프간에서 시작된 미국의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복수와 테러리스트의 근원을 제거한다는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는 것이죠. 바이든은 철군 결정 이후로 아프간의 정치 지도자들은 포기하고 국외로 도망을 쳤고 아프간 정부군은 붕괴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조 달러 넘게 돈을 쏟아부어 아프간 군대를 훈련시키고 장비를 공급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간 군이 자신들을 위해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전투에 미군은 대신 싸워서도 그리고 희생돼서도 안 된다. 이 바이든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아프간 군이 포기하는데 미군의 진격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어 철군 과정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변명을 내렸습니다. 내 결정이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래도 철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바이든은 연설을 마친 뒤에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사실 연설 전에 바이든은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아프간 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았으나 대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침묵했다. 지난 7개월간의 영향이 아프간에서의 마지막 날들로 산산조각이 났다. 트럼프도 한마디 했습니다. 바이든이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한다. 어제 조실버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동맹은 미국을 의심하고 중국은 웃고 있다.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항복하고 대통령이 돈을 가득 들고 도주한 15일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공항 주변은 절규하는 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 수천 명의 내외국인들이 몰려들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이 미군이 아프간 정부군의 지원을 했던 블랙호크 헬기에도 탈레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바이든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아프간 미국 대사관도 카르자이 국제공항으로 철수했고 미군이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카불 시민들은 어떻게든 비행기에 타기 위해 수십 명이 트랩에 매달렸습니다. 이륙하는 미군 C-17 수송기에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는 사진이 트위터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C-17에는 무려 560명이 탑승해서 탈출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위신은 추락했습니다. 세계는 바이든의 이번 결정이 해외에 주둔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 이 미국 우선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바이든도 트럼프처럼 미국의 이익을 철군의 명분으로 든 것은 결국 국내 여론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실시한 미국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70%가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를 지지했습니다. 바이든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런 여론에 충실히 따랐던 것입니다. 국제전략연구소 ISS의 프랑스와 하이스버그 선임 고문은 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바이든이 미국이 돌아왔다. 이 아메리카 is back.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 미국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할 것이다.
타임지에는 미국의 무책임한 아프간 포기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간 리더십 경쟁에서 미국 편을 들라고 설득하려 할 때 일어났다며 이제 중국을 아주 편하게 해줄 것이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어떻든 미국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저버린 셈이 됐습니다. 9.11 직후에 아프간 전쟁을 시작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아프간의 안전한 정부 수립을 도와 자유롭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미국은 지금 국익을 명분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은 오랫동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의 말이 이렇습니다. 북한은 아프간의 교훈을 한국에 적용하려고 시도하며 한국 내 분열을 획책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미 국방부가 이 아프간 미군 철수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이든에 대한 비난도 거세졌습니다. 국방부는 바이든이 트럼프의 철군 결정을 번복해서 소규모 대테러 부대라도 주둔시킬 것을 바랐다고 합니다. 단 몇 주라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이든은 철군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오판도 뉴스가 됐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6월 말에도 카불 함락 시점을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 18개월 정도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7월 8일 탈레반은 운명군이 아니다며 아프간 미국 대사관이 지붕에서 사람들이 헬리콥터로 구조되는 모습을 보게 될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불과 37일 뒤에 카불이 함락되자 미국은 대사관 옥상에 진흙 헬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바이든은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장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도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카불 함락 며칠 전에도 백악관, 국방부 및 정보기관 고위 관리들이 언론에 대고 이르면 한 달 이내 카불 함락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CIA, NSA를 비롯해서 이 정보기관과 이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DNI까지 총 17개 정보기관이 철저히 모두 실패한 것입니다. 웃고 있을 푸틴과 시진핑이 보이는 듯 합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후시진 총편집위는 이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대만 독립분자들은 똑똑히 보아라. 어제는 4.20, 오늘은 카불, 내일은 타이베이다.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아프간 주재 외국 대사관의 탈출 러시가 벌어진 가운데 한국 대사관도 잠정 폐쇄되고 공관원들은 중동 이제 3국으로 취소했습니다. 남은 교민 1명도 탈출했습니다. 이 와중에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이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티센은 조지 부시 대통령 연설문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렇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처럼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다면 미국의 도움 없이는 금세 붕괴했을 것이다. 그가 왜 한국을 끌고 들어갔을까요? 이 글에 대한 반박이 나오자 그는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거기에 있나? 그럼 일본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자는 말인가? 이것이 지금 미국 민심입니다. 자, 이제 국내 정치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인이나 정치인을 만나면 딱 걱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수 우파 후보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색 말입니다.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진보 좌파 이재명이나 이낙연과 붙어서 확실히 이긴다고 믿음을 주는 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워 국민적 신망을 받고 정치판에 들어온 윤석열, 최재형 두 분에 대한 실망을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실망은 윤석열이 처가 있을 것 같은 개인적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려라 하는 보수 우파의 리더에게서 비전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검사, 판사 출신인 두 분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변화와 공존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잠깐 반짝했을 뿐 바람이 불지 않는 걸까요? 그 캐치프레이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과 상식이든 변화와 공존이든 그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뭔가 이 공무원 외침 같다고 할까요? 메아리가 없는 외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컨대 공정과 상식은 문재인 권력의 급소를 찌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들은 실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대 담론일 뿐입니다. 대중의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겁니다. 그 점은 또 한 사람 스타 검사 출신인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는 어제죠. 대한민국 5.0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거의 비전보다는 경쟁자를 비판한 것을 보도하기 바빴습니다. 그가 윤석열 최재형을 두고 배신자라고 한 것과 이재명을 두고 상력 후보로서 대통령이 될 인생이 아니라고 한 말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특히 그는 윤석열 후보를 두고 26년간 검찰 사무만 보았다며 초보자가 나와서는 나라를 경영하기 어렵다는 말로 공격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화법을 고쳐서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을 하자는 걸까요? 그 가장 좋은 기회였던 출정식에 그의 캐치프레이즈는 뒤에 크게 붙어 있었지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선두를 뒤쫓느라 안간힘을 쓰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 초조함 때문인지 그는 토론회를 두고 윤석열과 이준석 간에 벌어진 갈등을 거론하면서 윤석열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토론이 그렇게 겁이 나면 지금 드롭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등 이 대선주자 모두가 대중을 품지 못하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 모두가 진정 대중이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문만으로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대중을 최종적으로 투표장으로 유인하기에는 여전히 2%가 부족한 것입니다. 자, 몇 가지만 더 볼까요? 최재형은 9일 페이스북에 탈원전 정책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며 건설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기술이 후퇴하고 원전 산업이 붕괴되고 있으며 전기 요금이 상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이미 국민의 상식입니다. 그런데다 탈원전 정책은 그가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운 어젠다입니다. 그가 탈원전을 아무리 비판한들 재탕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그는 선진국의 중소형 원자로 개발을 언급했을 뿐 자신의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여러 어젠다에 대해 언급을 하지만 전문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만 낳죠. 유승민은 최근 저출생 돌봄 공약, 국민연금개혁과 주택 공약, 그리고 여성부 폐지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 대부분은 19대 대선 후보 당시에도 그가 했던 것으로 전혀 임팩트를 느끼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지금 보수우파 후보가 민주당 후보처럼 복지 공약을 앞세우는 게 얼마나 먹혀들까요? 유승민의 연금개혁 공약도 아주 중요한 공약이지만 경쟁자인 윤희숙이 이미 내놓았던 공약입니다. 이슈화하기에 때가 묻었다고 할까요? 게다가 그는 연금개혁으로 어려움을 겪을 노인 빈곤층에게는 공정소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수우파 대선주자라면 차라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빈곤층 노령수당을 듬뿍 올린다고 하는 게 정직하지 그걸 왜 공정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까? 윤희숙은 경제전문가답게 공적연금을 개혁한다는 공약부터 내놨습니다. 연금개혁은 아주 중요한 어젠다이지만 수많은 정책 중의 하나 정도로 보이는 게 저뿐일까요? 그런 정책의 바탕을 이루는 근본적인 어젠다를 왜 공략하지 못하는 겁니까? 솔직히 윤희숙이 내놓은 귀족노조 철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그리고 청와대 수습제 폐지와 공공기관 쇄신 등은 대형 이슈로 비화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렇다면 윤희숙도 자기의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과 타이밍을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보수층의 또 하나 걱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준석 리스크입니다. 이제 이준석 리스크는
보수층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선 후보를 위해 몸을 낮추지 않고 자기 정치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당대표에 당선된 뒤에 차세대 주자라는 언론이 부추김에 본분을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과의 짧은 허니문 기간이 끝나자 그의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좀 억울하겠지만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던 그의 언행이 보수 우파의 리스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선 30대라는 신선함이 오히려 큰 결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결렬된 것도 그렇습니다. 그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다리면 국민의당이 굽히고 나올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안철수 측과의 삿바 싸움을 방송 등을 통해 마구 노출했습니다. 상대가 자존심 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굳이 요란한 승객을 태울 필요는 없다는 말은 이준석 리스크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판에 이번에는 채널A에서 이준석이 한 일간지 기자에게 토론회 2번이면 윤석열을 낙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는 원희룡에게 윤석열은 금방 정리된다고 이준석이 말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보도는 원희룡이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다시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준석은 당대표인가요? 아니면 윤석열을 처리하기 위한 자객입니까? 제가 제일 한심하게 들은 것은 이준석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5%포인트 차로 패배한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정치를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친맥회동 쇼 다음에 윤석열과 벌인 갈등은 결정적으로 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이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한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 윤석열이 되면 지구를 뜨겠다, 이 취지의 말은 아직 해명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명해야만 할 사안입니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과의 통화 녹취록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깨는 행동입니다. 그는 녹취한 사실이 없다고 넘겼지만 그 해명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제 신뢰받는 대선 관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대표가 특정 후보를 반대한다는 의심이 산처럼 쌓였으니 말입니다. 그런 판에 그는 현안에 대해 단 한 번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원해지만 당대표가 권력 비판의 일선에 서지 못한다면 그 당은 이미 죽은 당입니다. 자, 오늘 얘기까지입니다. 이 김문흥의 광복절 기념사가 논란을 일으켰는데 청와대는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문흥 바로 옆에 앉아 그 영상 연설을 듣고 박수를 쳤습니다. 어제 김문흥은 아침 라디오에서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는 원고를 고친 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청와대의 개입도 부인했습니다. 탁 현민이 녹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머니 전울선이 독립유공자 공직에 가짜라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며 행정착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다음 정권까지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야당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넘치는 야당복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